이제 우리가 또 은퇴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부셔야 돼, 타파해야 돼 하는 사회적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올려치기 문화라는 거예요. 올려치기 문화. 예. 이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 올려치기 문화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연봉하고 그 다음에 대학인데 대학 같은 걸 얘기할 때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해요. 사실 사람들은 보면은 뭐 너 스카이 나왔어 어쩌서 하면은 대부분이 스카이가 주변에 많은 줄 알아. 그리고 뭐 서성한 정도면 이 정도면 잘 나왔지. 그리고 뭐 여기 직업까지 여긴 대학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생들 분포를 보면 스카이는 거의 보기도 힘들어. 실제로 주변에 아는 사람 있기도 힘들어. 그리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정도만 되더라도 완전 등한시하고 이렇게 학력을 올려치기 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올려치기 문화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처음에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아까 중위소득 264만 원을 번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날 얕잡아 볼 것 같아. 얕잡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재무 상담을 하면 제가 그 교재 들었었죠.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1단계가 뭐냐면 관계정립이거든요. 관계정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신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나한테 사실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허점을 잘 짚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아까 여기서 본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SK나 아니면 LG 그다음에 뭐 삼성 같은 데를 다니면서 사무직으로 실제로 1년에 성과급을 뭐 2천, 3천씩 받는 이런 일반 그 사무행정 대졸 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을 만날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우리가 평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원래 만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저도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을 얼마 버냐 물어보면은 자기가 실제로 버는 것보다 높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간파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적 관점에서 이제 고객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최근에 이제 이런 적 있어요. 어쩌다가 한 부부를 만났는데 두 부부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30대 초반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딴 게 아니라 어쩌다 대학 얘기가 나와서 대학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방 4년제를 나왔더라고요. 지방 4년제를. 그래서 남편을 물으니까 남편도 둘이 캠퍼스 커플이래요. 그러면은 했고 10억짜리 산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런 그런 재무적 이런 관점이 없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와, 이 사람들 많이 버나 보다. 많이 보다. 이제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은 본인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노력한 것들도 이야기하고 어려움 겪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두 분이 같이 이제 뭐냐면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하다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남자만 하고 여자는 다시 본래 직장으로 들어갔는데 본래 직장이 치과 코디네이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억짜리 집에 살아요. 10억짜리. 대출이 얼마 있냐고 물어봤더니 3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무적 관점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 직장에 뭐 했었냐,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할 거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다가 공부는 어디서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지방 4년제에서 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딱 느낌이 오기 시작한 거야. 느낌이 왔다. 지방 4년제를 나왔다. 그럼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냐 물어봤어요. 근데 받지 않았대. 그럼 나 여기서 감이 온다. 뭐냐면 한 학기에 400에서 500 정도 나오는 지방 사립대를. 근데 학교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근데 부모가 여기를 8학기를 다 대줄 수 있다? 그럼 이거는 괜찮은 집이거든. 네. 근데 이 학교에서 만나서 둘이 결혼했다? 양쪽 다 괜찮은 거야. 그쵸? 그러고 나서 이것을 유추해가지고 내가 몇 가지 좀 더 물어보다 싶으니까는 그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처음에는 면목동에 원룸 그 빌라 월세 살았었는데 아기를 가지니까 양쪽 집안에서 얼마씩 해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됐다. 사실 이걸 파악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물어보지 않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치과 코디네이터 이 사람은 개인 쇼핑몰 하는 사실 매출 얼마 안 나오는 그냥 요거. 근데 집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네. 이렇게 됐을 텐데 사실 이들도 처음에는 이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가 보면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가 이게 정말 심해요. 자영업자들. 왜냐면 자영업자들이 매출과 순소득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재무정보, 잘못된 팩트 파인딩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제한할 때 금액 산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은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그래 대충 그래서 뭐 40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래 20만 원 언더면 뭐 낫배드 건강보험만 하면 약간 이런 게 있을 거고 40만 원이면 꽉꽉 채워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60, 70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재무는
그 캐파가 평균치가 없기 때문에 재무정보 확보를 제대로 못하면은 사실 이게 완전 다 이게 나가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또 어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떤 것을 부딪히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 샵을 한다고 해요. 한 달에 얼마 버냐고 물어봤더니 한 1,000만 원 번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매출이라는 거 뭐 빼고요 이렇게 하면은 고정비용 빼고요 그러면은 아 근데 저희는 월세도 싸고 고정비 크게 안 나가요.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나버려. 그러면은 한 200 나겠구나. 이거 내가 800을 소득을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따봐야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 따가지고 아니 그래도 왕십리에 9평짜리 하시면 그래도 월세 한 달에 120, 150은 나가지 않나요? 물어보고 근데 그 정도 평수가 9평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24시간 다 운영하시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그 새끼 원장은 안 기르세요? 안 고용하세요? 제가 가끔 이런 시쳇말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상담 용어예요. 상담 용어. 예, 뭐 경제 용어 갖고 상담할 수 없으니까. 안 나오세요? 나온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분들 해가지고 혹시 뭐 10대나 이런 것들은요. 들어가시고 왕복하시는 거 집에서 출퇴근하시는 운행비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쭉쭉 들어가다 보면은 실제로 자기가 맨 처음에 나한테 1,000만 원 번다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가처분 소득, 실제로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400이나 500 언더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는 내가 연금보험을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800이라고 하니까 사무실 돌아가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 옆 사람 붙잡고 800 번대 해가지고 막 100만 원짜리 짜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세일즈 스킬이 있거나 분위기나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청약을 했어요. 근데 유지가 안 되겠지.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보험회사 유지를 많이 잡냐면 유지율이 털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게 못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다시 계약을 하면 되거나 내가 환수나 유지율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고객을 잃어요. 왜냐면 사람의 대한민국의 기본적 기질 중에 하나가 내가 보험을 해약하면 얘한테 못 쓸 짓을 했다고 느끼거든. 예, 미안하다 소리를 해요. 아 미안한데 해약할게. 미안해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해서 안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에서는 이 월납 캐파가 보장성 보험처럼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재무정보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요새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 올려치기 문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여기 있는 분이 제가 이제 속해 있는 MDRT 협회의 올해 협회장님이시거든요. 예. 이거보다 실제로 더 잘생기고 키 저보다 커요. 예. 엄청 핸섬하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MDRT라는 게 사람들이 이게 흔히 알기로 막 연봉 1억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연봉 1억 오래 하면 좀 더 연봉이 그러니까 MDRT 하려면은 사실 자녀 빼고 시책 빼고 초회 수수료만 1년 동안 7,600 받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억은 안 돼요. 근데 오래 하신 분들은 자녀가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시책도 있고 뭐 하면은 한 2억 정도 보통 통상 되겠죠. 근데 이분이 COT라고 해서 이거는 초회로만 이제 3억이 넘어야 되는데 요걸 한 번밖에 못 하고 25년 동안 했어 이거를. 그 연봉 우리가 흔히 하는 1억에서 1억 5천 수준 사이로. 근데 이분이 협회장님을 하거든요. 이분이 왜 무서운 거냐면 이 사람은 몇 억씩 번 적 없어. 네, 몇 억씩 번 적 없어. 그리고 그러고 싶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오랫동안 꾸준하게 안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존경스러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자기 소개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태까지 자기가 총 사망보장한 금액을 써놨어요. 암진단비가 아니라 내가 총 사망보험을 지급한 거 25년 동안. 예. 네. 요거 이렇게 써놔요. 모시는 고객 수 1,564명. 예. 25년 치고 고객 수 적거든요. 요새는 보면은 뭐 DB 영업한 사람들 몇 년 안 한 사람들이 막 고객 수 3,000명, 4,000명 이래요. 예. 근데 아마 그 사람 3,000명 이름 다 못 외울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이분은 거의 다 외울 거란 말이지. 왜? 이분 같은 생명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고객의 삶에 깊게 관여하기 때문에 팩트를 받으려면 깊게 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식들 이름까지 못 외우더라도 사실 그 1,500명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것처럼 사실 제가 대조적이고요. 얘네를 먼저 보여드렸어. 얘네를 보여드렸어. 얘네는 올려치기 문화의 끝에 있는 애들.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설계사들한테도 나타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분을 보여드렸고 뭐냐면 재무영업은 그러니까 은퇴설계, 연금보험 영업 같은 재무정보를 획득해야 되는 영업은 사실 화려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 깊고 딥하고 사실 은은한 거지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가 마음을 가지고
고객들을 대해야 고객들한테 깊은 이야기를 끊어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보장 상담은 30분 언더로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보장 상담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식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제가 설계 많이 띄워놓지 말라 그래요. 설계 오랫동안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거에 시간 쏟지 말라고. 왜냐면 저도 보장성 영업을 팔고 하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 영업은 실제로 상담 미팅 기간이 1시간 언더예요, 보통. 왜냐면은 앞에 10분, 뒤에 10분은 릴렉스나 아이스 브레이킹 하니까 실제는 40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재무 영업은 보통 2시간이 걸려요. 상담이. 왜냐면 해야 될 일이 많거든. 예. 근데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 이어서 지난번에 하다가만 퇴직연금 파트를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들, 그냥 자료는 제가 한 주씩 건너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는 사실 지금 엄청 많이 드렸거든요. 사실 연금 판매를 위한 모든 것 있죠. 그거 한 것만 다 배워도 사실 다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교육자료 드렸고 재무설계 필드 매뉴얼도 드렸어요.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고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다 외우시면 다 서울대학교 가셨겠지. 근데 못 외우니까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한두 개씩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계속 꽂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1시간당 한 2~3문장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해서 내가 내뱉을 수 있으면 성공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마저 들려드리고 대한민국의 연금 3층 구조예요. 요것만 잘 기억해 보시자고. 요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고 끝나서 아 저거 되게 그림이 이쁘다. 나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한 장을 띄워놓고 어떻게 고객하고 1시간을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대화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외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스토리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비스마르크의 어떤 철회재상의 연금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풀어내든 아니면 요즘에 연금개혁이라는 걸 가지고 풀어내든 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생모에 가깝지 않나요 지금? 그죠? 묘하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군인연금과 제가 많이 쓰는 화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직장인은 국민연금을 몇 프로 낸다고 여러분? 한 번씩 같이 말하면서 해봅시다. 몇 프로요? 9%. 소득 대체율 인상안이 몇 프로까지 올라서서 유력했던 게 13%. 그죠? 그러면 9%면은 내가 월급이 300이에요. 그럼 300에 9%면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같이 입으로 그냥 슈라도 내보세요. 고객 앞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니까. 27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죠. 반은 직장인이 부담하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27의 반은? 그죠? 13만 5천 원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3% 올리면 더 많이 내니까는 이게 힘들어질 거라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군인연금은 어떻게 돌아가요?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내가 9% 내고 국가가 9%를 내주는 거잖아요. 기업 대신. 그래서 똑같이 군인이 만약에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내가 얼마를 내요? 내가 27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급 공무원들이 왜 약간 답이 없다고 하냐면 연봉 수준은 비슷해. 최저시급 이상으로 줘요. 근데 공적연금을 너무 많이 떼니까 처음에 구급 들어서 첫 초봉 받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예. 이런 거죠. 제가 소위로 처음 인간했을 때 그때 물론 물가 상승률이 있겠지만 제가 163만 원 받았거든요. 첫 월급이. 첫 월급이 163만 원이었는데 제가 떼인 게 거의 근 30만 원이 넘었어요. 세금을. 그게 뭐냐면 뭐 건강보험에 4대 보험 들어가고 이 공무원 연금이 떼이고 나중에 저는 퇴직금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퇴직금 제한도 빠지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월급이 작은 겁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버티면 많아지는 이유는 일반 직원들이 4.5% 내고 기업이 4.5% 내주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직영연금 뭐 10%짜리도 있지만 내가 결국에는 9에서 10%를 내가 내고 27만 원 내가 내고 국가도 27만 원 내주니까 54만 원씩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직영연금 제도로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역연금 제도라고 하는 거고 직역연금과 지금 우리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은 통합이 안 됐죠. 예, 따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내가 소득 수준 70%, 상위 70%, 내가 상위 30%만 안 들어가면 하위에 70% 깔려 있으면 기초연금이라는 걸 줘요. 연에 400만 원까지. 이거는 국민연금을 붙든 안 붙든 주는 거. 그 다음에 그죠, 기초연금.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거는 이제 기초수급권자들, 뭐 생활비 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초연금과 또 다른 제도인 거고 기초연금은 그거였고 국민연금 있었고
그 옆에 직영연금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0층부터 1층까지가 찼었어요. 그 다음에 2층이 여기까지는 주체가 국가, 2층은 주체가 기업, 1층은 주체가 나다. 예. 나는 여기서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이 있죠. 연금저축하고 뒤에 보험자가, 그러니까 연금 앞에 저축자가 들어가면 세제 적격. 내가 내면은 그 세금공제 받는 거. 일반 연금과 변액연금 뒤에 보험자 붙겠죠. 요것들은 비과세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오늘 살펴볼 것은 퇴직연금이라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직연금의 시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증가해 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시행됐다고요. 언제? 이때 타짜 나오고 S전업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청 선진화되고 되게 오래된 금융의 역사를 가진 나라 같지만 대한민국에 실제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가 끼케야 20년도 안 됐다는 거죠. 18년, 19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조금 이제 적립이 됐었고 쭉쭉쭉 적립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가 전체 인원들이 퇴직연금을 다 부었다고 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적립금이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나지만 퇴직연금의 그 전체적인 기금 운용 자체가 많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중도인 주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퇴직연금은 포인트를 다시 잡아보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적연금과 더불어서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연금소득세와 더불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야, 기업에서 내가 퇴직연금 부었어. 이거 받으면 나중에 건강보험료에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선 조금, 요거는 지식은 아니고 저의 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손의료비가 지금 4세대잖아요. 그쵸? 과연 우리는 5세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5세대가 오겠죠. 우리가 이 보험 실손의료비 제도의 그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제도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보험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뒷면에 뭐가 있냐면 국가가 이제 즉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이 뒤에 국가가 또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그러니까 있고 뒤에 국가가 있고 그다음 보험사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결국에는 국가 재정이 빵꾸가 나면 어디선가 메워야 되는데, 보수 정권에서는 이거를 진보 정권에서는 부자 증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메꾸려고 하고, 그다음 보수 정권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세금을 여기저기서 올려가지고 또 올리려고 하고 어쨌든 거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빵꾸가 나거나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얘네가 뒤에서 건드리는 게 건강보험공단이거든요. 급여 항목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급여 항목은 늘렸는데 보장 금액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 재정이 건보공단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하니까 이거를 다시 그럼 이 부담이 실비로 전가가 되니까, 왜냐면 실비는 결국에 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의 90%, 비급여 선택 진료 이외에 80% 또는 이제 지금은 70%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국가에서 어떤 걸 급여로 빼냐, 비급여로 빼냐에 따라 가지고 보험사 손해율이 완전 국가의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책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야, 만약에 지금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가지고 있지 않아요.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퇴직연금을 받아도 여러분들하고 붙는 세제 적격연금인 연금 펀드로 연금을 수령해도 지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손의료비가 1차부터 4차까지 바뀌었던 것이 과연 현대해상이 주도적으로 바꿨는가? 그렇지 않죠. 이거 결국 국가가 바꾼 거예요. 그럼 봐서 지금은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것들이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냐면 소득,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자동차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지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소득, 현금재산 상관없어요. 그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몇 cc 뭐냐, 요걸로 이제 산정이 되는데,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국가의 마음이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만약에 국가 재정이 많이 부족해져요. 만약에 연기금이 진짜 고갈이 돼가지고 될 것 같고 후세대를 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으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카드 중에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소득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월액에 산정되는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소득세법을 따르는데 여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따지겠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정해놨고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연금소득세법은 뭐냐라고 또 들어가 봤더니 연금소득세법에는 뭐라고 나와있냐. 공적연금은 무조건 포함이 되고 건보산정 기준에. 두 번째, 이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이하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들도 원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가게끔 법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약간 갑질인 거지. 아니면 호의를 베푸는 것뿐인 거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연금 소득에 대해서 그냥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원래 법으로는 언제든지 당장 오늘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연금소득을 넣어도 되게끔 법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야, 퇴직연금 소득세, 그 연금소득세법에 따라가지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 안 된다.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유튜버들 꽤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연금보험보다 퇴직연금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가 현재는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거는 법을 바꾸거나 개헌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스위치만 띵 누르면 그때부터는 건강보험료에 퇴직연금 소득이 포함되는 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법이. 그냥 이 법을 국가가 지금 어기고 있는 것뿐이지. 요 포인트가 퇴직연금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 적격가가 많이 붙어요. 적격가가 많이 붙으면 실무에서 어떻게 일어나면 근데 비과세도 좋은데 나 지금 일단 당장 연말정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하고 비과세는 나중에 할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대 화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것도 맞는데 첫 번째는 똑같이 그러니까 연금펀드에 투자할 거면 연금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자산 구성 자체가 변액연금에 비해서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연금펀드 같은 경우들은 법적은 아니지만 사실 가이드 자체가 너무 위험적인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연금을 받게 되면 여기에선 건강보험료는 지금 포함이 안 되지만 연금 소득세라는 걸 물어야 되잖아요. 그 나이에 따라서 최대 받는 금액의 3.3%부터 5.5%까지 소득세를 물어야 되고, 근데 이게 내가 퇴직 시점에 가서 1년에 내가 총 받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은 이 퇴직연금 소득도 마찬가지죠. 한 달에 내가 55만 원씩 받으면 5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600 받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재테크 천재를 가지고 30대 40대부터 한 20년 동안 미국 우리나라 배당주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배당을 한 1,000만 원씩 받아. 그리고 예금에도 한 돈 1억 모아놨어요. 그럼 이자도 받아. 이렇게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가 아니라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들어가서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이 포함돼서 종소세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기타 대부분의 퇴직연금 상품들, 적격연금 상품들은 우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처럼 종신트로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은 5년, 10년, 15년, 20년의 확정 연금 형태밖에 선택을 대부분은 못하기 때문에 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과 미래 향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고객은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퇴직연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2022년, 2023년, 그러니까 불과 1년, 2년 전 얘기만 보더라도 실제로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에 활용이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4.3%,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사실 24년에는 올랐거든요. 12.6%까지 올랐어요. 10명 중에 12명은 연금으로 수령해요. 100명 중에 12명이겠죠? 네. 그 100명 중에 88명은 이거 목돈으로 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깨서 중도인출하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연금펀드가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퇴직연금 더 안 나고. 근데 이거를 목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당장 5%, 6%짜리 주담대를 쓰고 있으면 얘를 깨가지고 세액공제 받은 걸 뱉더라도 깨가지고 내가 이 이자를 막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10년치, 5년치 모은 걸 깨가지고 주담대를 갚는다고요. 네. 심지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대출이 없는 사람도 이 집을 잠깐 명의를 바꿨다가 딴 집 투자용으로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결국에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공적연금의 연금 그 개혁조차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막으려면 법적으로 퇴직연금을 깨면 이거를 지금까지 네가 봤던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과징금 쪽으로 해서 더 뭔가를 부과해야 사람들이 안 깨거든요. 근데 이게 논의가 되려면 거의 10년, 20년이 지나야 될 거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우리의 은퇴 수단으로서 자리 잡기에는 여전히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2023년 작년 2분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자료인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DC, 그러니까 DB형, 확정급여형, 다시 정리할게요. 확정급여형 뭐라고요? 회사 내부에서 적립하는 거. 회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다 모아다가 회사가 운영, 그 외부 금융기관 통해 가지고 운영해서 회사가 자체로 쥐고 운영하는 거. DC형은 줄 테니까 알아서 해야 하는 거. IRP는 개인 사업자나 회사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별도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게 IRP. 근데 얘네의 평균 수익률이 KB증권 같은 경우 보면 확정급여형은 1년 수익률은 5%가 났는데 10년 수익률은 1.96%밖에 안 나요. 은행 이자보다 낮다고 KB증권이.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NH투자부터 해서 쭉 가요. 원리금 비보장형인데 또 사실 장기 수익률 10년 모이면 거의 다 1%대예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사람들이 깰 수밖에 없는 거야. 수익이 안 났으니까. 예. 그냥 우리 집 장판 밑에 깔아둔 현금보다도 못한 거예요. 10년 동안 1.6%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 거죠. 예. 1년에 0.5%씩 올라서도 이거보다 많이 올랐거든, 물가가.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사실 엄청난 맹점을 갖고 있다는 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금을 지급받는 형식이라든가 연금 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있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좀 재밌는 얘기로 1교시 하면 좋은데 지난번 첫 번째랑 두 번째 때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진부한 얘기 이렇게 해드리니까 좀 힘들어하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왜 지금 이번 시간에 드린 건 여러분 실제로 고객한테 해야 될 이야기니까. 예,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퇴직연금이 우리 은퇴 자산의 다크호스가 되기 위해선 제가 그때 리스크의 정의 말씀드렸죠. 리스크는 위험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예,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꼭 강조하셔야 돼요. 강조. 예. 그 은퇴 설계에서 제가 5가지 정도, 그러니까 4가지 정도로 정의를 좀 내려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같이 공감하고 외워보시죠. 공적연금은 리스크예요. 뭐다? 공적연금, 제가 국민연금을 까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은 불확실하다. 주긴 줄 것 같은데 얼마 줄지를 아무도 확언할 수는 없는 상태다. 퇴직연금도 리스크하다. 예. 이것도 있긴 있는 돈인데 이거를 내가 받을 때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운용하는 단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납입하는 단계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의 그 리스크,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이제 좀 잠 깨시라고. 제가 2014년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저는 보험회사에서 해외를 처음 나가봤거든요. 제 첫 해외가 어디냐면 칭다오예요. 칭다오. 요새 그 넷플릭스 틀면 시민 덕키 아세요? 라미란 씨가 주연한. 거기 보면은 그 칭다오가 뭘로 유명하냐면 원래 맥주로 유명했었는데 칭다오가 뭘로 유명하냐면 보이스피싱과 불법 토토 이 사람들 은거지로 유명하죠. 제가 칭다오를 11번 갔다 왔거든요. 11번. 2014년부터 그때는 외자기에서는 그냥 뭐 하면은 동해 갔다 오는 칭다오 갔다 오자가 컸어요. 왜냐면 거기 칭다오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칭다오에는 뭐가 좋냐면요. 짝퉁 시장이 되게 유명해요. 찌모루 시장이라 해가지고 짝퉁 시장인데 그게 결국엔 광저우에서 오는 거거든요. 중국의 모든 짝퉁은 광저우에서 와요. 베트남도 자체 생산 짝퉁은 퀄리티가 떨어지고 광저우에서 오는 게 그 문 3번 열고 들어가는 그런 데 가면 진짜 스페셜스급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칭다오는 그 짝퉁 시장이 유명하고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왜냐면 내가 명품 매장을 다 돌래도 구경만 할래도 그거 언제 돌겠어요. 근데 칭다오 가면 한 매장 안에 다 있잖아. 모든 매장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 두 번째는 칭다오는 맥주가 공장이 진짜 유명하고 제가 여태까지 뭐 하이트 공장도 가보고 했지만 칭다오 맥주 공장의 그
학습 효과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녀분들하고 같이 가보셔도 좋을 정도로 진짜 공장이 잘 되어 있어요. 다도는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2시간이 안 지루해. 예, 그냥 일반 견학하고 달라요.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가면 와인 공장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찍다고 했을 때 이거 뭐냐면 처음에 찍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와 우리나라가 확실히 잘 사긴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총각 때니까 밤에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데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오면 그렇게 거기 젊은 청년들이 이 삐끼들이 와가지고 20명씩 달라붙어요. 최고다 막 이러고 이제 하면은 뭐 우리를 데리고 가 큰 장사가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 오기 직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갔던 칭다오는 이제 갈 때마다 약간 느낌이 이상해. 갈 때마다. 왜냐면 도로가 새로 닦이고 도시가 정비되고 다다다다 이렇게 돼가요. 지금 그러다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마지막에 갔을 때 왜 이렇게 내가 선진국이 와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약간 이런 정도예요. 엄청나게 그 사이에 1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해에 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시는 상해 오지 말자.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예. 약간 뉴욕 같은 데 가면 백이니까 내가 이질감이 됐으니까 쟤는 쟤네고 난 나다라고 했는데 상해 같은 데 가면 너무 내가 위축돼가지고 그 정도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봤던 것들이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엄청난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지금 최근 10년 동안 보면 다른 나라는 정말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그게 없는 것 같아. 예. 왜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취업률은 해결을 했거든요.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취업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업률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뉴스에서 아무도 실업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근데 해결한 것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 경쟁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 자산을 원화로만 보유하는 것은 정말 리스크하다는 거예요. 예. 은퇴 자산일수록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산의 종류 중에서는 우리가 그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화도 있지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펀드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위안화도 하나의 은퇴연금 자산이고요. 달러도 하나의 은퇴연금 자산이고 이런 것들처럼 자산 배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화로만 가지고 있기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슬픈이고 현실이고 우리가 다 같이 애국정신 가지고 이걸 해내야겠지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팩트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50분이긴 한데 조금만. 자, 그래서 현실적인 은퇴 설계 전략인데 요 그래프 하나로 제가 사실 고객한테 은퇴 설계를 끝내보고자 합니다. 은퇴 설계는 적립 단계와 운용 단계, 인출 단계를 지금 보시는 나이대로 나눕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특징들이 있는데요. 20세부터 40세까지는 시간의 극대화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때는 수익률보다는 시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적립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 40대 이후부터는 사실 65세나 거의 은퇴 준비는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적립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률과 세금, 그 다음에 자산 배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인출 단계에서는 살아있는 금융자산, 다시 말해서 돈이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특정 자산에 묶여 있게 되면은 인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게 해놓은 것들이 내 인생의 3번째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선 관계적 소비라고 해서 결국에는 은퇴 시기의 인출 단계에서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가지고 사실 소비의 범주가 많이 바뀌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이제 두 가지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65세 이후의 삶을 내가 좀 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때가 되더라도 많이 안 쓸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말해서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인간관계가 모두 박살나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나는 돈을 적게 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관계가 좋을 거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관계적 소비라기 때문에 내가 가족과의 사이가 좋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70세가 됐는데 80세가 됐는데 손주들하고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고 형제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그럼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돈을 많이 안 쓸 거야라고 하는 분들은 난 관계를 포기할 거야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나이가 먹어서는 자기의 자아 실현이나 자기의 어떤 의식주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관계적 소비가 거의 8할 이상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갭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봐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챙겨야 될 사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관계, 그게 친구가 됐든 후배가 됐든 동네 동생들이 됐든 형제가 됐든 사촌이 됐든 간에 인정받고자 하는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더 많은 캐시가 필요해요. 그거는 사실 재무설계적 관점에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재무설계에서는 끽해봐야 주거비, 생활비, 뭐 고정비, 취미비로만 분류를 하는데 관계비라는 걸 설정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있다는 거고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상속 및 징여에 관련된 재원들도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은퇴자산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은 형식으로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요. 맨 처음에 적립 단계부터 운용 단계, 그러니까 실제로 은퇴 시점 이전까지의 단계를 우리는 인풋, 그러니까는 쌓는 단계라고 부르고 쌓는 관리해야 되고 이제 5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인출하는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각 단계마다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극대화는 20대 때 시작하면 호미로 나중에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50세가 넘어가서 은퇴 설계하면 월납 50 이하는 의미가 없어요. 60세들은 월납 100 이하는 의미가 없고 왜냐면 100 넣고 30 몇만 원씩 타요. 연금을. 근데 20대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만 원씩 뭐 한 10년 20년 넣고 막 7, 80만 원씩 타잖아요. 이거를 20년 넣고 40년 동안 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포인트가 이해가 되거나 비과세는 제가 여기에 따로 장표를 놓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엄청난 비과세 혜택이 강한 나라입니다. 독일이 이자 소득세 70%대죠.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보통 다 50% 이상 이자 소득세 뗍니다. 선진국들은 거의 40% 언더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15.4% 뗀다 이거죠. 네. 근데 이 비과세 혜택이 여러분들 재형저축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7년만 유지해도 줬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10년 이상 유지하라고. 17년 4월에 거기다 더해가지고 150만 원 언더까지만 인정해준다고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 비과세가 최초에는 뭐 90년대인가요? 그때는 3년만 유지해도 다 비과세였다고요. 근데 이 비과세 제도가 이때 메이드해 놓지 않으면 이때 메이드 보세요. 55세가 비과세 하려면 한 증권밖에 못 가. 150만 원에 한 바퀴밖에 못 돌아요. 근데 20대가 비과세 하려면 10년 납으로 한 4, 5바퀴 돌릴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셨죠? 안 됐어. 이거 지금 안 된 표정이야. 네. 자, 여러분들 연금보험을 150만 원 가입했어요. 65세까지 딱 10년 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총 1년에 1,800, 1억 8천밖에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근데 20세는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까 5억 6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비과세 3바퀴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는 금액이 월납 150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비과세를 가져갈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비과세 한 번밖에 못 돌린다는 얘기예요. 10년 납으로. 비과세 최소 조건이 1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고 이때 그때 제가 첫 번째 시간 끝나면서 달러, 금, 위안화, 엔화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산 투자를 이때부터는 그냥 솔직히 발에 차 있는데 아무 데나 넣어놔도 30년 넣으면 무조건 올라가 있지. 예. 근데 이때부터 뭐 해야 돼요? 시간이 없을 때 막 수익률을 따져야 된다고요. 종목을 찾아야 되고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략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냐 지금은. 고액분들 자녀분들. 예. 사회초년생을 만나서 내가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공감대 형성이 안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여기만 얘기하는 여기만.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를 만나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하시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코스트 에버리지 네이버 치시면 나와요.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산은 이렇게 가는데 내가 매달 똑같은 금액을 타면 결국엔 올라가 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잖아요. 그 다음에 40세부터 65세까지는 연봉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연봉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 설계가 들어가줘야 돼요. 연말장선 떨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비적격인 연금보험만 가는 게 아니라 적격연금도 같이 가면서 가줘야 되는 거고. 자산 배분 마찬가지 해줘야 되고요. 요때쯤 돼서는 내가 지금까지 은퇴 포트폴리오 잘 쌓은 날을 요때는 점검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고 요때부터는 목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목돈을 가지고 월납뿐만 아니라 은퇴 자산을 쓸 수 있는 것들도 활용을 해줘야 되고 수익률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요 나이 때는. 왜냐면 시간이 별로 안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특히 55세부터 65세가 보장성 보험 이게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발휘되는 때죠. 그리고 인출 단계에서는 의료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은퇴 설계 잘 해야 되고 관계적 소비 말씀드렸고
그 자산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때 점점 감소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현금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느냐. 상속증여 끝단에 있어요. 이러한 포인트로 가게 되면 된다라는 거에서 제가 좀 더 깊게 볼 것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2시 10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